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 장애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이라든가 언어 영역에 있어서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맞춤법도 틀리고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한 유형의 질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학습 장애의 정의와 진단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합니다. 학습 장애의 원인과 공존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학습 장애의 영역별 특징을 학습하고 적용합니다. 학습 장애 음악 치료 개입을 학습하고 적용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분들, 아인슈타인, 톰 크루즈, 아가사 크리스티, 토마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들도 아마 지금 현대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도 학습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토마스 에디슨도 학교에서 엉뚱한 아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 선생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도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자신만의 그런 학습 세계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세계적인 그렇게 유명 인사로 알려지기 전에 이렇게 학습 장애와 같은 그러한 이 장애 증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도 그 시대적으로는 엉뚱한 사람,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무슨 학습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외톨이가 되었던 그런 히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도 그랬다고 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톰 크루즈도 이렇게 학습 장애에 따르는 그러한 증세들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습 장애 정의와 진단적 특징을 함께 좀 보실까요? 학습 장애의 정의, 1960년대 초반 학습 장애 용어가 처음으로 보여졌습니다.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지 않고 장애의 가장 주된 특성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학습 장애는 학습과 일상 기능에 필요한 읽기, 쓰기, 수학 등 특정 기능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지능 지수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IQ가 낮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분야의 특출한 기능을 보이거나 특출한 탁월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장애를 주게 되면 또 어느 한 부분으로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기능을 주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보다는 뒤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전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기능과 능력들을 저나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나도 내 나름대로 특정하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만한 특정한 기능과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에서 주어진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능지수와는 연관성이 없는 이런 장애의 진단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난독증, 난서증, 난수증 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습장애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특수학교나 또 전문인들에 의해서 특수교육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또 수정되어지고 또 교육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의 정의를 좀 보면은요,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련된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것이다. 포함된 장애로는 지각장애나 뇌손상, 미손의 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 언어 단어 사용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어증 현상으로까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장애에는 시각, 청각, 운동장애, 지적장애, 정서, 행동장애, 환경, 문화, 경제적 결핍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장애. 어찌 보면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진학을 못했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상적인 학업 과정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학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뒤떨어지겠죠.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화, 경제적 결핍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장애 공동협회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듣기, 말하기, 쓰기, 추리, 수학 능력 어려움, 원인이 개인 내에 있고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에 기인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있어서의 장애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뇌로 인식되어지는 어떤 정보들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제 명령으로 이 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클이 그려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통제가 되고 있거나 어딘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양산되어지는 표현의 방법들로 인해서 이 학습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조절 행동, 사회적 지각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가 학습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행동, 뭔가 성격이 급하거나 ADHD처럼 막 분산된 사고, 행동,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자기 조절 행동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학습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학습장애의 정의, 개인 내적 원인, 대부분 다 개인의 내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 요인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달적 학습이나 학업적 학습 영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른 장애 조건이나 환경 실조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장애 왜 생기는 걸까요? 학습장애는 두뇌 각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뇌에서 부분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통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측두엽은 청각 인지 기능, 우리가 듣는 부분에 대한 거, 손뇌에서는 정보를 통합하게 됩니다. 해마는 정보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죠. 여기서 기억을 하고 또 기억된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후두엽, 시각 인지 기능, 보는 것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두정엽, 정보 처리 기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두정엽적인 그 뇌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부분들을 계속 처리해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학습 기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 학습
장애를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습은 두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상위의 능력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은 두뇌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의 문제만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DHD, 난독증, 발달지연, 정서불안 등의 다양한 질환들 또한 학습장애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학습 능력들을 제한하는 것들은 여러 요인들이 그 우리의 정신계안에, 중추신경계안에 영향을 미치고 또 뇌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장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습장애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부분이냐?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난독증. 지문이 길어지면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어떤 내용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업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주변의 소리에 의해 쉽게 집중 상태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ADHD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학습 시간에 산만하거나 집중 시간이 짧으며 멍하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혹은 너무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또래에 비해 늦어요. 발달지연이죠. 성장 과정에서 동작성, 언어성의 뇌 발달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늦는 경우로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서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해요. 시험 불안증, 짜증, 분노, 불안, 긴장도의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학습 뇌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서 문제가 신체로 연결돼서 두통, 복통, 수면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시험 불안증을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겪었던 분들 있지 않나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렇게 두통, 복통, 수면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들이 나타나서 시험 전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더 잘하고 싶어요. 수험생 클리닉.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두뇌의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고 시험 당일에도 긴장 완화 및 집중력 강화, 체력 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특별 처방인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장애 학업적 특성을 보게 되면 구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결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해결책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 없이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세 번째, 짧은 문장과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여 말하거나 단어의 의미 및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네 번째, 대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연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문서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엉뚱한 말을 가지고 하거나 그 말한 화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이런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읽기 문제, 학습장애 아동의 대표적인 어려움이죠. 읽을 수 없다는 거, 의문인식, 일견 단어, 그러니까 단어를 한 번에 보는 거, 문맥 단서, 단어 구조 분석을 통한 단어 재인식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은 반복되는 횟수로 공부를 해도 이것을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쓰기 문제. 글자 쓰기에 있어 글자 모양, 크기, 진하기 등의 문제로 판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죠. 소리 나는 대로 쓰거나 삽입, 대체, 생략 등의 철자 오류를 보이고요. 세 번째, 글의 구성 및 작문에 심각한 문제를 보입니다. 네 번째, 읽기 장애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읽기에 문제가 없는데 쓰기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잘 읽고는 있지만 쓰는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수학 문제, 기초적인 연산 과정의 정확도와 속도가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두 번째, 수학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주 틀리고 복잡한 문제의 연속적인 단계를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제, 문제 해결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게 되고요. 네 번째, 읽기 장애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읽기에 문제가 없는데도 수학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학습 장애의 대표적인 구어 문제, 읽기 문제, 쓰기 문제, 수학 문제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습장애 발달적 특성에 또 다른 6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주의 집중, 문제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작은 자극에도 산만해집니다.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억 문제.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요. 특히 단기 기억과 작동 기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전략이나 학습 전략을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네 번째, 초인지 전략 문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인식,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지각 문제. 감각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활동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청각 자극, 시각 자극, 촉각 자극을 변별 조직 및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죠. 이 지각 문제가 어찌 보면 학습장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식이 돼야 되죠. 우리 몸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의 이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자극이 있죠.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청각, 시각, 촉각, 미각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어쨌든 이 5가지의 자극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그 뇌 속에서 기억을 한다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웃풋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그 인식된 그 내용들을 저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학습 동기 결여, 불합리한 귀입 및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납니다.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학습장애의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 학습과 사회성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잠재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 지금 이 아동이나 이 청소년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충분히 이 학업을 따라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 능력에서 아주 낮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육에 대한 무관심,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죠. 그래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학습 능력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수동적인 학습 스타일.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야 우리 놀러 가자, 게임하자, 뭐 다른데 어떤 걸로 유혹을 해도 아빠 나 공부해야 돼, 시험 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약한 기초 언어 기술,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빈약한 기초 읽기 및 부호 해동 기술, 어떤 부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기술 능력,
일반화하지 못함.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 사회 속에 여러 영역 속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반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일반적인 영역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왕따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죠. 사회성, 미성숙함,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함, 사회적 또는 비구어적 단서를 잘못 해석함, 잘못된 결정을 내림, 괴롭힘을 당함.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어져서 마음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사회적 전통, 예절을 따르지 못합니다. 거부되고 지나치게 순진하고 수줍음, 위축, 불안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나 또 가족에게 아니면 형제에게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주의 집중이 어려움, 산만함, 과잉 행동을 합니다. 필요 없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충동성,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빈약한 협음, 함께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정돈되지 못함, 동기가 결여됨, 의존적임. 예전에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우리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교수님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우리 학생들도 여러 명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이거 내가 알고 보니까 학습장애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9가지 영역에 대한 결함들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사회 정서적 성숙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운동 기능 및 협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각하는 데 결함을 보이고 초인지하는 부분 또 인지하는 부분에 결함을 보입니다. 주의 집중 및 과잉 행동의 결함을 보이고요. 학업 기술과 언어 기술에 결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습 장애로 따라오는 그러한 결함적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 장애 음악 치료 개입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치료는 학습 장애인의 행동 조절을 돕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을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학습 장애인들은 제대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산만하고 주의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억하는 장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 음악의 여러 치료 기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악 감상이든지 노래 부르기든지 즉흥 연주를 통해서 행동 조절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악 치료는 학습 장애인의 학습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이나 강화제로 사용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우리 함께 이 노래를 잘 따라서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줄게. 아니면 공부를 이 정도에서 수학 문제를 내게 맞춰주면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를까? 이런 강화제로서 보상이나 강화제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악 치료는 학습 장애인의 어떤 특정한 학습 개념이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로 사용된다. 음악 치료는 학습 장애인의 사회 정서적 성장과 개발을 시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음악에 있는 그 특성들, 특별히 그 아름다운 멜로디나 그 정확한 리듬감, 이런 것들이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마음 속에 안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가토적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음악들이거든요. 발라드처럼 잔잔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동들에게는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이렇게 레가토적인 잔잔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고 너무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조곤조곤하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문제를 풀거나 글을 읽을 때에 아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집중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깊은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이해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깊은 관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장애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이런 깊은 관심과 함께 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있어 주어야 이 아이의 치료적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 감상, 학습 장애인의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이 들은 것을 순서적으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과제에 집중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듬과 음악, 학습 장애인의 공간 개념에 대한 지각 발달을 돕습니다. 동작을 활용한 음악 활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을 돕고 신체의 조화롭게 움직이는 범위와 영역에 대한 지각을 돕습니다. 노래 부르기, 학습 장애인이 언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래의 가사는 읽기와 쓰기, 문장의 구조화와 간결화, 유창성 등에 도움이 됩니다. 리듬과 멜로디, 멜로디가 결합한 가사는 어휘력을 증가시키고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는 활동은 학습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쉽게 기억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장애 음악치료 개입은 음악 감상, 리듬과 음악, 노래 부르기, 리듬과 멜로디 이 외에도 즉흥 연주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들로 우리가 음악치료 개입을 함께 봤습니다. 25, 26, 27 통합 과제물입니다. 각 강의에 첨부된 동영상에 대해 A4 반쪽 분량으로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강은 틱장애, 26강은 학습장애, 27강은 인터넷 스마트폰 장애에 대한 동영상들이거든요. 짧은 강의들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간단하게 소감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